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PD샵 제 5강째인 것 같습니다. 5강. 오늘 주제는 또 아마 이 주제도 오늘 하는 주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또 필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런 분류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체형에 따른 운동, 그 진실언이라는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앞으로 한번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체형에 따른 운동, 그 진실언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그 언제부턴가 이제 그 운동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 외배업이니 중배업이니 내배업이니 이런 이제 배업을 따져요. 무슨 형이다. 너는 어떤 형이니까 어떤 식으로 운동해라. 너는 어떤 식이니까 어떤 식으로 운동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봤고, 제가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또 그렇게 적어 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배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뭐 내배업이다, 중배업이다 이런 말을 왜 쓸까? 도대체 그런 용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뭐 사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논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해서 체형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체형에 따른 운동, 그 진실언이라는 말로 하는데, 먼저 체형이라는 말, 체형이라는 말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체형을 영어로 하면 바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디 타입. 바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형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체형을 크게 외배엽형, 외배엽형, 그다음에 중배엽형, 그다음에 내배엽형,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그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라는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게 좀 생뚱맞죠, 그죠? 갑자기 이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이 나온 데는 이 배엽 기원설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 어느 학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배엽 기원설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뭐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내배엽인 사람들은 주로 뭐 어디가 발달했냐면은 이 소화기관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소화기관 쪽이 내배엽인 사람은 좀 뚱뚱한 사람이죠. 내배엽은 좀 뚱뚱한 사람인데 이 소화기관이 발달됐다고 하고, 이 중배엽인 사람들은 근육, 심장, 혈관기관이 이런 쪽이 좀 발달이 됐다고 하고, 반대로 외배엽은 외배엽 반대로 됐는데 이게 내배엽입니다. 이것이 내배엽은 소화기관, 이것이 이제 외배엽인데, 외배엽형은 어디가 받냐면은 피부와 신경계, 피부 쪽과 이 신경계가 이렇게 이쪽이 좀 발달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배엽 기원설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런 이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배엽 뚱뚱한 사람은 소화기관이 발달이 돼 있고, 중배엽은 이제 골격형, 근육형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근육, 심장, 이 혈관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몸이 아주 좋아지고, 그다음에 외배엽 마른 사람들, 외배엽이라는 것은 마른 사람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 이제 피부, 신경계 막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그냥 배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는 논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체형과 이 운동이지 않습니까? 운동? 주로 이제 이 내배엽은 소위 말해서 뚱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마른 사람, 마른 사람. 요거는 이제 근육형, 근육질이다. 골격이 뭐 마이크 타이슨처럼 이런 골격 자체가 어떻게 빵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중배엽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뚱뚱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운동하라고 얘기해요. 뚱뚱한 사람은 어떻게 운동해? 이제 운동과 체형에 따른 운동이니까 일반적 견해로 하면은
이 내배업, 중배업, 외배업이란 것은 이 배업 기원설이라는 이 이론에서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 이론은 뭐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이론의 어떤 배경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업 기원설에 기원한 이 내배업, 중배업, 외배업형의 이런 실질적인 분류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이제 연역이죠. 이 내배업, 중배업, 외배업이 이 배업 기원설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실질화된 것은, 구체화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구체화됐냐면은 이 194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이 셸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배역 기염설이 이제 세상에 어떤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셸던은 미국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다 보니까 이 40년대 미국 사회에 있어서 이 사회학자들의 가장 주된 임무는 뭐냐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어떻게 해요? 다양한 이제 이 범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면 그 이탈리아 마피아가 건너와가지고요. 1900년도 초죠. 마피아 해서 뭐 알카포네라든가 이래서 1930몇 년대에 검주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검주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범죄자들끼리 어떤 밀거래하면서 그런 어떤 범죄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할렘가, 흑인과 백인의 어떤 인종 문제가 또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할렘가가 형성되고, 이런 어떤 범죄가 많이 어떤 발생한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어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바로 이 범죄에 대한 연구를, 범죄 현상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셸던이라는 사람도 역시 미국 사회학자다 보니까, 이 사회학자라는 게 뭘 하는 사람입니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셸던이라는 사람도 미국 사회학자로서 이 범죄에 대해서, 미국의 이 현 시점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셸던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배업 기원설에 근거한 이 내배업, 중배업, 외배업형에 따라서 범죄 유형을 한번 나눠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이 셸던이라는 사람이 이 뚱뚱한 내배업형인 사람, 이 뚱뚱한 사람이죠. 뚱뚱한 사람, 그 다음에 이 골격이 근육질인 사람, 그 다음에 마른 사람, 이렇게 나눴는데, 셸던은 어떻게 나눴냐면은, 이 마른 사람들은 피부나 이 신경계가 발달돼 있잖아요. 신경계가 발달하니까 신경을 쓰는 일, 즉 두뇌범죄. 이 두뇌범죄를 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 외배업인 사람들은 신경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머리를 잘 쓰고 하는 이런 두뇌범죄, 이런 범죄가 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배업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예컨대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근육질이고 골격이 좋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이 좋으니까 이 강력범죄, 주로 강력범죄, 뭐 강도, 살인, 폭행, 뭐 이러한 주로 이 강력범죄는 주로 이제 중배업인 사람, 주로 이런 범죄를 유형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내배업형인 경우는 어떤 범죄가 일어나니까, 자, 이 내배업 뚱뚱하다 보니까 이 마른 사람들처럼 머리도 어떻게 똑똑하지 못하고, 중배업처럼 어떻게 힘도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범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뭐 여성 상대로 하는 그러한 범죄, 성범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이러한 범죄들, 뭐 성풍속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혼인빙자 간음죄라든가, 뭐 간통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강제추행이라든가, 뭐 중강간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죠? 그러한 범죄들을 하겠다, 이런 유형을 나타내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경이, 머리가 막 굉장히 두뇌가 빠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주로 어떻게 뼈쩍 마른 사람이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근육이 좋은 이 중배업 같은 경우는 힘이 좋으니까 주로 강력범죄를 할 것 같고, 힘이 좋아야 뭐 폭행을 하고 뭘 하지. 그죠? 그냥 뚱뚱한 사람을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이런 걸 할 것 같고, 언뜻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이 셸던의 말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제 현실을 딱 보니까, 현재 범죄를 이렇게 보니까, 현실에서 나는 범죄를 보니까, 뚱뚱하고 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고도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라는 거죠. 그죠? 뚱뚱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폭행, 강도, 살인을 하더라는 거죠. 머리가 좋겠다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제비로 어떻게 해요? 제비로 출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이 셸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범죄 현상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이게 주로 이 사람들은 이런 범죄가 많고 이런 사람은 이 범죄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더란 거죠. 그게 그 마른 사람, 즉 외배평이 이런 두뇌 범죄가 일어나는 거나 이 뚱뚱한 사람이 두뇌 범죄를 일어난 거나 비율이 그러니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의는 이 이론 자체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론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론이 이때 이제 1940년대 미국의 이 셸던의 이거 배업에 따른 체행에 따른 이 범죄 유형이라는 이 이론은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1940년대, 5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는 주로 아직까지도 어디에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이 범죄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범죄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뭐와 관련됐냐면은 그 옛날에 크게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학을 가지고 쭉 공부해 보면은 범죄는 유전된다라는 개념. 범죄는 유전된다. 즉 범죄는 선천적이다. 이러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범죄는, 즉, 이거죠. 유전적이다 보다는 범죄는 선천적이다. 그 다음 범죄는 후천적이다.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이 사회학에서 이 범죄를 따지고 보니까 범죄는 선천적이다. 범죄는 타고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이제 범죄는 선천적이다의 최초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에 롬브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롬브로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생내적 범죄인론이라는 이런 이론을 내세웠어요. 생내적 범죄인론. 이 생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내적 범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생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범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뭐라면 생내적 범죄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군의관이었어요. 이 롬브로즈라는 사람이 군의관이었는데, 그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범죄인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력범죄, 특히 이제 강력범죄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눈 두덩이가 이렇게 불 튀어나왔다든가, 강대뼈가 튀어나왔다든가, 이마가 많이 돌출됐다든가, 어떻다, 이런 몇 가지 신체적 특성을 나타낸 거죠. 그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강력범죄인을 보니까 다 그걸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체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범죄를 안 저지르려고 해도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 언젠가는. 그래서 무조건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는 즉시 어떻게? 생내적 범죄인이라는, 보는 즉시 어떻게 잡아라는 거죠. 잡아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언젠가는 이런 유형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언제는 모르지만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빨리 잡아서 사회 격리를 하라. 사회에서 격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 예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것이 생내적 범죄인론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범죄학의 이론들이 거의 범죄는 선천적이다라는 그 학설에 근거해서 쭉 이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셸던의 이러한 이 체형에 따른 그 배역 기원설에 따른 이런 범죄도 결국 뭐냐면은 이거와 비슷해요. 결국 범죄는 선천적이다라는 이 맥과 동일한 맥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뚱뚱한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마른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같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런 범죄, 이렇게 태어나면 이런 범죄 유형이 어떻게?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셸던의 이런 이론도 결국 범죄는 선천적이다라는 이 이론과 일맥상통한 그런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1960년대에서
이제 누가 주류를 이뤘냐면 미국에 이때만 1940년대 50년대만 해도 미국에 이제 범죄 사회학이 주류를 이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70년대로 가니까 어디에서 이 프랑스의 리옹 학파라고 하는데요. 리옹 학파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 리옹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사회학자들이 이제 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리옹 학파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 리옹 학파에서는 보니까 범죄는 이제 이쪽에서 처음 주장한 게 뭐냐면 범죄는 후천적이다. 이런 거죠.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범죄는 환경에 의해서 범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발현시키는 본질적 성격을 우리가 범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성이 부여된다. 그래서 그 범죄성이 부여되면 범죄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옹학파를 환경학파라고도 얘기합니다. 환경학파. 환경에 의해서 범죄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범죄는 후천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여러분 봐서는 여러분 범죄는 선천적인 것 같아요. 범죄는 후천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이론이 타당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도 이 프랑스 리옹학파의 어떤 환경학파들 범죄는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성이 만들어지고 이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이 이론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연구를 하죠. 뭘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결손 과정에 대해서 보통 결손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결손이라는 것은 뭐 부 또는 모가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로 우리가 결손 과정이라 하는데 이 결손 과정을 나눌 때는요, 이 형태적 결손 과정이라는 게 있고 기능적 결손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형태적 결손 과정은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실제로 부모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다 없는 가정. 그러니까 엄마가 없다든가 아빠가 없다든가 둘 다 없다든가 그러니까 뭐 애들이 혼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든가. 이제 기능적 결손 과정은 엄마 아빠 다 있어요. 근데 가족이 원만하지 못해. 그 부모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에서 나타난 이 형태적 기능 결손 과정이나 기능적 결손 과정이나 본다면은 범죄는 선천적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형태적 결손 과정이 있는 사람이 범죄가 많이 저질러야겠죠. 근데 실제 보면은 어느 쪽에서 범죄가 많냐면은 이 기능적 결손 과정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 있고 자식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형태적으로 완벽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범죄성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 환경에 의해서 범죄성이 부여되고 범죄화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형태적 결손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범죄는 후천적이다라는 것이 사실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요즘 60년대 이제 프랑스 리옹 학파에 의해서 범죄는 어떻게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범죄성이 이제 부여된다라는 이론이 이제 이 하나의 어떤 통설화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학설은 죽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나온 40년대 이 셸든의 이 이론도 사실 이렇게 약간 반짝했다가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그죠? 요렇게 반짝했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배역 기원설이라는 것도 이거 배역 기원설이라는 것은 아마 셸든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쓰지는 않았고 아마 다른 사람이 이 배역 기원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셸든이라는 사람이 이 배역 기원설을 가지고 와서 이 이론을 어떻게 전개를 한 거예요.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전개를 했는데 그런데 이 이론 역시 어떻게 현실을 보다 보니까 이 셸든의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사실은 이제 죽은 이론이 되죠. 현실적이지 못한 이론이다. 언뜻 보기에는 그러한 것 같지만은 현실에 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해야 안 해요. 이렇게 안 되니까 너 이론은 큰 의미가 없는 이론이다. 그래서 범죄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주로 범죄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범죄성이 지어지는 거지. 뭐 뚱뚱하다고 너는 어떤 범죄형이 이렇지는 않다. 사람은 뚱뚱한 사람도 어떻게 강력범죄를 저질 수 있고 두뇌범죄를 저질 수 있다. 뚱뚱한다고 뭐 사람이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문외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지엽적인 접근이다라고 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사라졌죠. 이 이론이 사라지면서 이 자체도 사라져야 되는데 내벽, 외벽, 중벽이라는 이런 이제 논의 자체도 이제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이 이론은 그런데 이건 뭐는 아직까지 살아있어. 이 내벽, 중벽, 외벽이 어느 학문에서 가지고 또 다시 이걸 살렸어요. 기사에서 하게 됐죠. 어느 학문에서 이 체육학에서 이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써먹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체육학에서 이걸 아마 죽은 이론인데 이 내벽, 중벽, 외벽 이거는 어떻게 해요? 뭐와 관련돼 있어요? 선천성, 범죄의 선천성, 뭐는 선천적이다라는 것과 관련되는데 운동에도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마 이게 설득력을 잃었잖아. 다른 사회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운동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내벽은 이 뚱뚱한 사람이고 요거는 마른 사람이고 자 이거는 어떻게 근육질인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하니까 살을 빨리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강도 고반복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강도가 낮으니까 반복수는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고강도 저반복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 사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 사이라고 보면 되고 근육질은 이 중간중간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체형에 따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벽 뚱뚱한 사람들은 저강도 고반복으로 이제 잡아서 하고, 마른 사람들은 고강도 저반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체형에 따른 운동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고객이 말랐어. 고객님께서는 외배어병 체질이네요. 외배어병 체형을 가지고 오셨네요. 자, 외배어병이니까 어떻게? 고강도 저반복 하겠습니다. 어떤 또 고객은 뚱뚱하니까 당신은 뚱뚱하시군요. 내배어병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강도 고반복으로 운동 프로그램 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와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논의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운동의 유형도 선천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요?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런 운동해야 돼.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운동해야 돼. 이거 같아요, 달라요? 운동의 유형이 선천적이어서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런 운동을 해야 돼. 이게 인정이 됩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잘못된 논의죠. 왜 운동을 어떻게 해? 내가 뚱뚱하게 태어났으면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마르게 태어났으면 왜 나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되죠? 그죠? 그리고 예컨대 제가 어떤 예를 주로 듭니까? 자,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인데, 이게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자, 장미란 선수는 근육도 많죠? 대단한 근육질입니다. 그런데 뚱뚱하기도 하죠. 그 힘을 쓰기 위해서는 지방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장미란 선수는 어떻게 보면 내배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장미란 선수는 내배병 때문에 저강도 고반복식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봉주 선수를 제가 예를 또 듭니다. 이봉주 선수 마라톤 선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마라톤 선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봉주 선수는 마라토너이기 때문에 몸이 항상 말라 있죠. 그죠? 그러면 말랐기 때문에 외배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봉주 선수는 외배병이기 때문에 고강도 저반복 이렇게 운동을 합니까? 현실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장미란 선수는 실제 어떻게 운동해요? 실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장미란 선수는 실제 이렇게 하죠. 이봉주 선수는 운동할 때 실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보니까 체형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거죠. 체형이 어떻든 간에 체형이 내배빈, 중배빈, 외배빈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운동 목적이 뭐냐? 운동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저강도 고반복 하면은 어떤 목적이에요, 주로? 저강도 고반복 하면은 강도가 낮은 대신에 반복을 많이 하면은 주로 어떤 목적일 때 이런 걸 합니까? 그렇죠. 근지구력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근지구력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고강도 저반복은 자, 어떤 목적일까? 그렇죠. 근력 자체, 파워, 힘 자체, 장비란 선수 같이 무거운 물건을 막 들게 하는 그 파워 자체를 강조할 때는 이 고강도 저반복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바로 이게 목적입니다. 근지구력과 근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의 한 유형입니다. 우리가 운동 목적의 한 유형이 근지구력, 근력 또는 근비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대표적인 우리가 운동의 목적입니다. 목적. 운동의 목적이 뭐냐? 근지구력이냐, 근력이냐, 근비대냐. 바로 이것이 이제 운동의 목적 관련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이런 체형이, 너는 이런 체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운동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 타입에 따른 운동, 체형에 따른 운동이라는 것은 이거 역시 어떻게 해요? 공허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이 되는 이론이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체형에 따른 이 운동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운동의 유형은 선천적이다, 유전된다, 이거와 같은 말 아니에요. 그걸 넓게 해석한다면은. 근데 우리가 운동의 유형이 어떻게 선천적으로 타고납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떻게 운동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런 논의는 체형에 따른 운동, 바디 타입에 따른 운동,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론이 벌써 죽은 이론 아니에요. 배역 기현서에서 나온 이 이론이 아마 미국 사회학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마 이 이론이 죽었는데, 이게 누가 또 가지고 와서 살려놨는지 이 체육학에서는 아직까지 이거 뭐 대단한 무슨 이론이냐, 이 사람들이 이 체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이런 운동 뭐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아마추어 대부분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신봉을 하죠. 신봉을 해야 안 해요? 딱 그러니까 너는 네 배입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정말 겁나는 얘기다. 왜 겁나요? 운동 종목도 강도도 타고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범죄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범죄는 선천적이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범죄는 선천적이니까 너는 분명히 아버지가 범죄면 너도 범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너는 범죄를 안 저지르도 너는 잡아가야 돼. 사회격리, 범죄 예방성을 강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사회격리를 하는 근거가 됩니다. 범죄는 선천적이다, 이 논리가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제 있었어요? 삼천교육대. 알죠? 어공하면서 삼천교육대 들어봤죠? 그게 이거 아닙니까? 범죄 예방, 사회격리설 아닙니까? 무조건 뭔가 했는 사람은 너는 사회해학교체에서 무조건 잡아가놨잖아요. 삼천교육대. 그게 사회격리입니다. 사회격리. 사회 다른 쪽에서 격리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나 인권인가. 지금 이제 인권의 문제가 현실에서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권 관련해서는 이거는 완전 인권 유린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위죠. 이거와 이게 별로 체형에 따른 운동이 논리가 같다는 논리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형에 따른 운동도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역시 대단히 위험한 이론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운동도 선천적이다라는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배업이든지 중배업이든지 외배업이든지 그 사람이 운동 목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떤 사고방식에, 어떤 사고에서 이런 논의가 전개되냐면은, 이게요, 서양의 어떤 그러한 이분법적 철학 바탕에 이런 게 유래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냐면은, 고대 힐랍 철학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분법이죠. 그죠? 흑백 논리죠, 흑백.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종말 이런 게 나오는 게 다 어떤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런 거죠. 뚱뚱한 사람이 있고 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뚱뚱한 사람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마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뭔가 좀 더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려고 하고 마른 사람은 살 찌려고 할 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목적은 이것이고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거냐?
이렇게 됩니까? 뚱뚱한 사람의 목적은 마른 것이고 마른 사람 목적은 뚱뚱한 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반대 구조죠. 반대 구조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벽이죠. 맞아요? 외벽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중배형을 만들고 싶다. 근육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서로 반대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적이 서로 반대입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서로 양극 구조, 반대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내벽과 외벽인 사람은 반대 운동을 해야 돼요. 맞죠? 그죠? 이게 목적이 이거고 이거의 목적이 이거라면은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저강도 고반복하고 여기서 고강도 저반복을 한다면은 맞아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의 목적도 이게 아니야. 둘 다 목적은 어떻게 해요? 멋진 근육질을 만든 몸이라. 이게 목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이걸 되려고 하고 이 사람도 이걸 되려고 하죠. 근데 방향이 반대예요. 같아요, 사실은. 방향이 하살표가 반대 구조가 아니라 이 목표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고 즉 목표가 같아 달라. 같은 방향으로 다 가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상하라 인상은 결국 동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 반대가 아니란 거죠. 그러면 이 동일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현 상황에 대한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비슷하게 운동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 사람이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를 수가 없죠. 왜? 목적이 서로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여기 따로 있으니까 이상적인 몸이 있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으로 하살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뚱뚱하기 때문에 고강도 뚱뚱하기 때문에 저강도 고반복하고 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근육질 몸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이 사람도 비슷하게 하죠. 이 사람이라고 저강도 고반복 하지 않죠. 다 몇 번, 10번에서 12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하죠. 이 사람도 그래요, 안 그래요? 비슷하게 하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살이 빠지고 이 사람은 근육이 돼요, 안 돼요? 찌죠? 운동 강도와 운동 유형을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은 살이 빠지게 되고 이 사람은 근육이 붙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돼, 안 돼? 근데 이게 반대로 해, 안 해? 반대로 하지 않죠.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서로 반대가 목적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은 이러한 체형에 따른 운동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논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논리가 어디서 왔었어요? 바로 이 고대 히랍 철학에서 그 기원을 했다는 거죠. 이런 양분법적 사고방식. 여기에서 모든 게 기원이 됐다는 거죠. 그 자체가 어떻게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는 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지금 세상을 우리 지배하는 논리죠. 기독교 철학도 거기서 나왔죠. 기독교의 기본 철학도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바로 히랍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창조론과 창조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죠. 그 창조론도 창조의 구약에 보면 창조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보면은 종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서에 보면은 이 인간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나오죠. 이거는 왜냐면은 그 히랍 철학에서 근거를 했거든. 그래서 이 창조가 있으니까 창조되는데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 그럼 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이론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런 이론, 체형에 따른 운동,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있어서는, 우리가 체형에 따른 운동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뚱뚱한 사람이거든, 마른 사람이거든,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그 운동 종목이나 방법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지, 단순히 어떻게 체형이 뚱뚱하다, 말랐다, 이렇게 해서, 운동의 어떤 그 형태 강도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속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막 이런 문제는 아닌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논리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에서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을 이렇게 봤을 때 다양한 고객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고객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고객의 어떤 형태, 유형이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고객, 여기 뭐 뚱뚱한 고객도 있고 마른 고객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객들이 있습니다. 뭐 체력이 약한 고객도 다양한 고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체형에 따른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뭐에 따른 운동이에요? 목적에 따른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객이 다양한 고객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고객 입장에서는 그죠? 뭘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뭐 어떤 목적으로 나는 운동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목적 설정을 먼저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운동을 해야지, 뭐 다이어트를 해야지, 단순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운동을 할 때는 먼저 본인 스스로 나는 어떤 목적을 통해서 운동할 것이다 라는 목적을 분명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됩니다. 목적 없이 운동하는 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죠. 인생을 왜 사느냐? 그냥 살아요. 안 되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어떻게 그 인생이 보다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왜 하느냐?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도 왜 제 강의를 듣느냐?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있어야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들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이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도 과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설정해라. 그래서 목적이 이러하니까 나는 그 어떤 식으로 운동 종목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빈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세트 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뭐 무조건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목적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다이어트인데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운동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그냥 목적이죠. 이것을 이제 전문가적 목적으로 좀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날씬하게 한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지금 뚱뚱해. 날씬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목적이어야 돼? 근육을 비대를 해야 돼? 1차적으로 뭘 해야 돼? 일단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근력이 증가돼야 되고, 그죠? 근력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근육이 증가돼야 되고, 그죠? 근육이 증가되고 하면은 그만큼 기초대사는 에너지 대사 기능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지방의 연소율이 증가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이 빨리 빠질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뭘 발달시켜야 돼?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 그러니까 근육의 발달은 단순히 근력하고 근육의 발달은 다르죠. 그 목적을 뭐로 잡아? 근비대가 목적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결국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성장 빨리 자라야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만큼 근육이 그렇게 성장이 해야 안 해요.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은 아무리 운동해도 막 뭐 울퉁불퉁한 그런 남자들처럼 그런 근육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열심히만 운동하면 아주 멋진 몸매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니까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라. 근육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TV에서나 우리나라 여성 바디빌더들, 우리나라 외국 프로 선수들 말고요, 국내 여성 바디빌더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성 바디빌더들이라 가지고 막 우락부락 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냥 날씬한 몸매죠. 그래서 뭐 TV에도 뭐 박수희 선수라든가 누구 선수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몸짱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디빌더의 몸, 여성의 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보다 여성들 같으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그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여성은 운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어떻게 굉장히
예쁜 몸매 정도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은, 자, 여자 바디빌더들 같으면은 목적이 뭐예요? 다 건비대가 목적이죠. 그런 건비대를 목적으로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운동했으니까 뭐가 나아요? 멋진 몸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 여러분들도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을 뭐로 잡아야 돼요? 건비대를 목적으로 잡아서 그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을 선정해 가지고 운동을 한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뛰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근지구력 훈련을 많이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근지구력 훈련 뭐 그것도 말은 맞습니다만은 근지구력만 운동해서는 안 되고, 근지구력을 하는 사람은 이봉주 같은 사람은 근지구력이 좋잖아요. 근데 근육이라는 사이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해요? 칼로리 소비가 근육이 큰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면은 근지구력도 좋아지고 근력도 같이 좋아져요. 이렇게 해야 근육 사이즈도 커지고 근지구력도 같이 좋아져야만 효율적으로 이 지방 연소율이 증가되어서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멋진 예쁜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은 목적을 뭐로 잡아서 해라? 근비대를 목적으로서 잡아서 운동을 하시면, 그 다음에 운동 종목이라든가 강도, 빈도, 세트수 뭐 여러 가지를 근비대를 목적으로 맞춰서 한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물론 여기에서도 약간의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변화는 줘야겠죠. 그죠?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항상 변화를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근비대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상황적으로 어떻게 해요? 약간 조율을 해가면서 그 상황 목적에 맞게끔 조율을 해가서 한다면은 아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체형에 따른 운동이라는 해서 바디 타입, 내배업, 중배, 외배업 이런 분류를 지금 많이 선의를 쓰고 있는데, 그 분류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 분류는 사라져야 될 분류고, 더 이상 이제 이런 분류를 우리가 우리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연역적으로 보더라도 이 미국의 1940년대 이제 범죄학에서도 이 이론을 갖다 썼지만은 그 이론도 어떻게 해요? 현실과 안 맞다 해서 사라진 이론인데, 우리 체육학에서도 더 이상 이런 이론을 가지고 체형에 따른 운동은 선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논리는 진짜 진부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체형에 따라서 내배, 외배, 중배 이런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배는 어떻고 외배 그런 논의 자체도 알 필요도 없고, 그다음 운동은 어떻게 해요? 내 현재 목적.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운동하자는 목적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많이 여러분 염두에 두라라는 거죠.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목적이 진짜 무엇인가? 그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운동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죠. 여러분 일반인들이 내가 목적을 내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목적에 따라 어떤 식으로 운동 방법론을 해야 될까, 제시를 해야 될까, 이게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고요. 아니면 제가 또 앞으로서 이 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내용의 강의도 또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주시면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면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체형에 따른 운동, 그 진실언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처럼 본질적인, 이 내부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현실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제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 체형은 이러하니까 이렇게 운동해야 돼 라는 그러한 숙명론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는 일하니까 나는 운동 목적을 어떻게 잡았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많이 앞으로 운동하신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